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20살 어린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불같은 사랑을 했고 남편의 끊임없는 구애에 2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너무 어리다며 최소 2, 3년 뒤에 결혼을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남편이 저희 집에 와서 무릎을 꿇으며 저희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앞으로 저와 평생 함께 하고 싶다고 하나씩 함께 이루고 헤쳐나가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오는 남편의 정성과 노력에 결국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저보다 5살 많은 남편은 결혼 당시 28살이었습니다. 취직을 한 지 채 1년이 안 되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랬기에 저의 시작은 단촐했습니다. 시댁에서는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가까이에 살고 계셨기에 소소한 것들을 이것저것 도와주셨습니다. 맞벌이를 하던 저는 결혼 2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퇴사를 했어요. 그렇게 전 5년 동안 2딸을 낳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번듯한 저희 집도 없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흔히 말하는 학세권에서 살고 싶었기에 남편에게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벌어야 1년이라도 일찍 이사를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맞벌이를 위해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싶었어요. 도보로 10분 거리인 가까운 데 살기도 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따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으셨거든요. 어머니는 주로 낮 시간에 요가를 다니시거나 등산 모임에서 등산을 종종 가셨습니다. 물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원해서 늦게까지 봐주기도 하지만 아이의 하원 시간 이후부터 제가 퇴근하고 오는 시간까지 아이를 픽업해 돌봐주셨으면 했거든요. 제가 다니기로 한 직장이 오후 6시에 끝나기에 제가 직접 아이들을 하원시키면 저녁 7시나 되어야 했습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이 저녁도 먹지 못하고 원에 남아있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어요. 맞벌이를 시작하는데 오후 4시경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를 좀 봐줄 수 있냐고요. 물론 아이들을 봐주시는 데에 대한 비용도 드리고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시는 것에 대한 비용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단칼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물론 기분 나쁘게 거절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당신께서 어설프게 거절을 하면 제가 혹시라도 미련을 갖고 다시 또 부탁을 할까봐 그랬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 거절하신 이유를 듣고 솔직히 저도 드릴 말씀은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들이 맞으니까요. 어머니께서 제게 거절을 한 이유는 이제야 당신께서도 자식들 다 키워놓고 당신을 위한 시간들을 보내니 좀 사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막내딸까지 결혼시켜 놓으니 이제야 친구들도 만나고 삶의 여유를 찾았는데 황혼 육아를 하며 다시 집에 매이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아프거나 급한 사정이 생기면 그럴 땐 때때로 생기면 봐주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시고 자식들 키우는데 매진하셨으니 이제라도 어머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는 것에 공감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아이들이 아프거나 급한 사정이 생기면 아이들을 봐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업은 웹 디자이너입니다. 그래도 나름 기술직이라 작은 회사에 취업이 되어서 다시 타블렛을 잡고 일을 하게 되었네요. 간만에 일을 하니 좋았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스스로 다시 돈을 버니 그 기분도 좋았어요. 물론 아침 일찍 아이들 등원시키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뒤에 퇴근을 해 아이들 밥을 먹이고 씻기고 책을 읽어주고 누우면 저를 위해서 쓸 시간은 하나도 없긴 했습니다. 남편도 열심히 일을 하겠노라며 주말 근무와 출장을 마다하지 않으며 소화를 했기에 그런 날이면 전 주말에도 혼자 아이를 보았고 남편이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 이사를 가기 위한 과정이니 우리 부부는 열심히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열심히 살며 남편의 월급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 나머지는 모으고 제가 버는 돈은 거의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1년만 더 열심히 모으면 어느 정도 전세 대출을 받아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힘이 불끈불끈 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남편은 초과 근무와 주말 근무, 출장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월급은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수당이 더 들어오지 않느냐고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친한 친구가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적을 위해 적금을 들어달라고 하여 근무 외 수당을 모두 그 통장으로 따로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조만간 한번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사를 가기 위한 계산이 나올 테니까요. 저희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의 통장을 볼 일은 없었어요. 남편은 월급을 받으면 본인의 용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생활비로 제게 보내주었고, 그러면 전 생활비에서 조금이라도 더 쪼개서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여자의 촉이라는 것이 무섭더라고요. 저도 여자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날은 마침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친정에 볼 일이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저희는 차가 한 대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주로 영업을 하는 남편이 가지고 다니고 주말에 볼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저희 친정에 다녀온 지가 오래라 오랜만이기도 하니 같이 가 주었으면 했는데 남편이 피곤하다며 쉬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날에도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기도 했기에 피곤해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친정에 다녀왔고 다시 집에 되돌아오니 저녁 9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시간이 시간인지라 아이들이 차 안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내려와서 같이 앉고 올라가자고 하면 볼멘 소리를 할 게 뻔해 남편을 부를 생각도 하지 않고 이 녀석들을 어떻게 깨워서 올라가나 하며 한숨 고르고 있는데 문득 블랙박스에 눈이 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평소 남편의 휴대폰도 보지 않아요. 남편은 영업직이다 보니 워낙 저장된 번호도 많고 모르는 번호로 주고받는 전화와 문자가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남편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블랙박스가요. 뭐에라도 홀린 듯 그렇게 전 블랙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도를요.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게 이런 걸까요? 제 눈앞의 블랙박스엔 남편과 웬 여자의 다정한 대화가 오고 갔고 차에 함께 올라타고 내리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제 뒤에선 우리의 두 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습니다. 이 혼란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블랙박스 속 두 사람의 대화를 보아하니 그 둘은 제법 오래된 사이인 듯 했습니다.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그간 바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야근으로 늦고 출장으로 외박한 모든 것들이 이 여자와 함께한 시간들이겠구나 하고요. 주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헤어져야 했습니다. 당장에 시부모님까지 다 불러놓고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다 까발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못 살겠다고 했고 남편은 싹싹 빌더군요. 당당하게 그 여자를 선택하지도 못할 거면서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바람을 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 여자도 농락한 거 아닌가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을 때리면서 천하의 나쁜 놈이라며 욕을 하셨고 저에게는 미안하다고 하시며 당신들께서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다 당신들 때문이니 제게 딱 한 번만 눈 감아 달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 여자는 영업 갔던 거래처 직원이라고요. 영업을 뚫기 위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다 친해졌고 최근에야 관계가 발전된 거라고 절대 깊은 사이가 아니라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거짓말 같았어요. 분명 제가 느낀 남편의 잦은 야근과 외박 등의 이상 징후는 1년 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져 물으면 그간 시간의 수당 및 외근,
출장 비용 모은 것까지 다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야근이면 출장 다 거짓말 아니냐고, 그 여자와 시간 보낸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 어플을 열라고 했습니다. 매월 모았다는 그 돈을 바로 확인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자신이 가입한 적금은 특별 조건의 적금이라 어플에서 확인이 안 된다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다음 날 남편은 그간 모아놓은 수당이라며 현금 500만 원을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딱 500만 원은 아니고 원 단위까지 해서 맞춰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년간의 수당 내역서도 회사에서 받아오라고 했더니 그것까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절대 남편이 바람피면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헤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아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어요. 아직 초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이었고 아빠가 자주 못 놀아줘도 아빠를 유독 좋아했거든요. 그랬기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하며 남편에게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은 당신 하기 나름이니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 한 번씩 그 생각이 나면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다시 이전의 일상을 찾아가려 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 이사 가기 위해 아등바등 사는 것을 아는 시부모님께서 그간 없다던 돈을 불쑥해 주시며 가고 싶은 곳으로 이사를 갈 때 보태어 쓰라며 제법 큰 돈을 청 내어 주셨습니다. 그 덕에 이사도 가게 되었어요. 그땐 정말 지옥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니 조금씩 조금씩 덮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진 않았어요. 그냥 상처 위에 밴드를 붙이듯 보이지 않게 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한 친구가 연락을 해 저희 시누이가 사는 곳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는 단지에 사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갑자기 그건 왜 묻냐고 했어요. 친구가 말한 곳은 서울이었고 저희 시누이는 대전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분명 저희 시어머니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집으로 가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놀이터로 가시더니 웬 아이를 데리고 놀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누이의 아이들은 중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둘째가 시댁에서 가장 어린 아이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유모차를 끌고 있다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 웃으며 네가 잘못 본 것 같다고 하고 흘려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그 친구가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옵니다. 그러면서 저희 시어머니 맞지 않느냐고, 저희 시어머니가 유독 제 남편과 똑 닮아 자기가 얼굴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어머니께서 유모차에 웬 남자애를 앉혀서 끌고 계시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혼자 이리저리 생각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어머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그 아파트에 계시느냐고, 거기서 웬 아이를 보고 계시다는 게 무슨 상황이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지금은 통화가 좀 어려우니 다시 전화를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니? 내가 여기 있는 거. 아, 그게 제가 아는 사람이 어머님을 그곳에서 보았다고 해서요. 아, 그래.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웬 아이를 보고 계세요? 아,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지금 알바한다. 네? 알바요? 무슨 알바요? 베이비시터. 내 친구가 먼저 하고 있었는데, 그냥 집에서 애 보고 살림 좀 도와주면 용돈벌이가 된다고 하고 있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거 너 이사 갈 때 다 보태줬잖아. 이제라도 다시 벌고 모아야지 싶어서 시작했어. 한 달쯤 됐나 보다. 어머니의 그 말씀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남편을 지난날 과오로 계속 힘들어하는 걸 알았기에 이사라도 원하는 곳으로 가라며 이사 비용을 보태주셨던 건데 그게 노후 자금일 줄 몰랐어요. 그로 인해 베이비시터를 하며 용돈을 벌고 계신다고 하니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생활비까지는 아니어도 용돈을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괜찮다고 하십니다.
생각보다 아이가 순해서 아이 보는 게 어렵지도 않고 살림도 크게 해줄 게 없는데 주급을 받으며 일하니 할만 하시다면서요.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괜찮다며 거절을 하시기에 우선은 좀 지켜보기로 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용돈도 챙겨드리겠다며 저희 아이 좀 봐달라고 할 땐 그렇게 마다하시더니 지금은 자원에서 아이를 봐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게요. 다른 일이면 모르겠지만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하시려니 생각하면서도 뭔가 알 수 없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친구와 다시 통화를 할 일이 있었고 어머님 이야기가 나와 저희 어머님이 베이비시터로 용돈벌이를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친구가 저희 회사 근처에 왔다며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하더군요. 친구와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베이비시터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제가 분명 어머니께 확인을 했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아이의 할머니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 아이가 우리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불러서 그러는 거냐고. 아이들이 볼 땐 나이 든 사람들은 다 할머니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하는 말이 유독 저희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자주 나오는데 그 친구의 큰아이 친구 엄마가 늦둥이를 낳아서 아이도 놀게 할 겸 종종 놀이터에서 만나는데 그날도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로 나왔고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보고는 말을 거시며 몇 개월이냐, 몇 동에 사느냐 이런 걸 물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며느리가 큰 회사에 다니고 있고 아들은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 당신께서 손자를 봐주고 있는 거라고 하더랍니다. 분명 그렇게 이야기했다며 이상하다고 꼭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당장에 친구네 아파트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유모차를 끌고 단지를 돌고 있는 어머님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님은 절 보곤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시더군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였고 그때 그 내연녀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드라마에서는 있을 법한 일이 제게 일어났네요. 믿었던 어머니까지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니 눈이 뒤집혔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에 의하면 그 내연녀가 대뜸 임신을 했다며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아들을 가졌다고 자신은 지울 생각이 없으니 낳을 것이고 아이는 저희 어머니가 키우라고 하더랍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아이를 키워줄 순 없다고 지우건 낳건 알아서 하고 알아서 키우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그러면 아이를 낳아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건 그 말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만 믿을 수 없기에 얼마 뒤 제가 직접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워낙 월경이 불규칙해 임신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고 막상 심장 소리를 듣고 나니 지울 수 없겠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출산을 하던 날 어머니께서 직접 병원에 오셔서 아이도 보았고 태어난 시를 적어가 이름까지 증명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손을 낳아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당장은 호적에 올릴 수가 없고 저희 이사 가는데 돈을 보태줘서 당장 도와줄 돈도 없으니 조금만 참고 살라고 대신 아이만은 당신께서 봐주시겠다며 회사는 계속해서 다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곧 이혼을 할 것 같으니 좀 참고 살라고 했다고 해요. 그 여자는 아이까지 낳은 마당에 아이에게 아빠의 자리를 찾아주고 싶어 알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남편보다 어머니가 더 쓰레기 같았습니다. 물론 남편, 그 여자, 어머니 모두 쓰레기죠. 분리수거도 아까운 폐기물. 모든 걸 알게 된 전 곧장 이혼을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고 그들에게 받은 피해 상황에 대해 모든 정황을 이야기하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정황, 증거, 증인이 넘쳐났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걸자 그간 제게 한없이 불쌍한 이야기만 하시던 어머니께서 돌변하시더군요. 한 번에 내연녀 쪽으로 붙으며 진작 이혼했으면 좋았을걸.
그러고 사는 바람에 당신 손자를 아직도 호적에 못 올렸다며 절 타박하십니다. 손자가 그리도 좋으신가 봅니다. 당신의 시간이 소중해 저희 아이들은 절대 봐주지 않으신다더니 그 좋아하는 요가도 등산도 다 때려치고 와줄 정도로 좋은가 봐요. 진작에 이혼했어야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붙잡고 있다가 결국엔 아이들에게도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을 했고 재산 분할은 당연하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해서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아, 양육비까지 일시 청구했습니다. 매월 찔끔찔끔 받으며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양육권은 당연하고 친권도 제가 가지고 오는 것으로 진행했었는데 어머니도 전 남편도 아들이 최고라며 딸들은 필요 없다고 하며 친권까지 포기해 주더군요. 모든 이혼 과정을 매듭짓고 일주일간 전 그 아파트 입구에서 그 여자와 전 남편, 전 시어머님이 살고 있는 동호수를 적어놓고 불륜녀와 불륜남이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한통속으로 며느리와 손녀들까지 속이고 붙어 먹었네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쓰레기들아 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절 보고 어머님이 뭐하는 짓이냐며 달려들었고 남편도 일하다 말고 쫓아왔었는데 그 덕에 단지 안에 그들의 얼굴이 제대로 팔렸지요. 전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거기 살지도 않는데 뭐 어때요? 이틀 정도 되니 창피해서 절 막으러 나오지도 못하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을 하고 나자 속이 후련했습니다. 친구에게 들으니 얼마 전 그들이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무슨 밤도둑도 아니고 꼭두 새벽부터 짐을 빼서 이사를 가더랍니다. 뭐 이젠 궁금하지도 않고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더 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할 뿐이고 나의 딸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게 우리 셋이 보듬어가며 살 날들만 생각할 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